133페이지 소득공제 중에 기타 소득공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라는 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 자, 건강보험료 공제. 이거는 뭐 다 누구나 해당이 되죠. 예, 모든 근로자들이 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근로자들을 근로소득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하잖아요. 그거 다 소득공제 해줘요. 예, 세금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해주면 소득금액 나중에 과세표준이 작아진다 이거예요. 과세표준이. 그러니까 이거 공제해주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니까 세액이 적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해줘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뭐냐? 이겁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이건 세대주여야 돼. 세대주. 세대주가 뭔지 알죠? 예, 부모님 밑에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에요. 예, 자기가 세대주예요. 무주택자.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 포함해서 이것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나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월세 말고 보증금 또 전세 같은 거 얻으려면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금융회사에서 융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융자 받은 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불입을 하죠. 그 원리금 상환액 전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 100%가 아니라 40% 공제해 준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 또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예. 참 복잡하게 해놨네. 자, 이거는 은행에서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린 돈 차입한 거 그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해준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은행이 아니라 대부업자. 예.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이니까 개인 그 돈 빌려주는 그 사채업자예요.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는 거. 그런데 연 1000분의 16이다. 그러면 100분의 1.6이니까 연 이자율 1.6%보다 낮은 거는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닌 차입금이니까 연 이자율 1.6%보다 높은 차입금을 쓰는데 그게 원금을 갚는 데 들어간 것은 소득공제 해줍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회사에서 빌린 거 원리금 상환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에게 돈 빌려서 원금 상환하는 거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가 뭐여야 돼요? 이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다. 자, 위에 거는 임차하는데 돈을 빌린 거고, 밑에 거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라는 건 뭐냐면 공제금액 이자 상환액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데요. 이 한도 계산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는 찾아서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그러니까 집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집이 없거나 그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가, 역시 근로자만 돼요. 근로소득자가 주택, 그 주택은 5억 원 이하여야 돼. 시가가 5억 원 이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돈, 이거 연 300만 원부터 1,8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무주택 세대나 아니면 주택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집을 하나 더 사기 위해서 5억 원, 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장기주택 10년, 20년간 우리 그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빌리죠. 그것을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 차입금의 원금 말고 이자를 갚아 나가잖아요. 그 이자 불이백 이거 소득공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주택마련 저축공제, 우리가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우리 1순위, 2순위 따지는 거 있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자에만 혜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택 관련된 거 외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대를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거주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금액, 사업자니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원래는 사업자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데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법인의 대표자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노란 우산 공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소득자들은 이런 것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가입을 해서 매달 50만 원씩 여기 공제를 듣고 있는데 연간 불입하는 거 한 달에 50만 원이면 650만 원이죠. 1년에. 그래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 금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이겁니다. 네. 자, 주 1회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관련 한도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는 연 300만 원이요. 주택 마련 저축 공제는 연 240만 원. 이걸 합쳐서
300만 원 또는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적용한다 하는 거고요. 이 한도 계산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 계산해가지고 공제 금액을 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는 이와 같이 몇 년짜리냐에 따라서 다 막 입력하는 항목이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서 나중에 입력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관련 한도는요. 우리가 일괄적이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가장 많이 해서 5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지 이상. 이거 이상으로 고쳐야 되겠네. 4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공제한도 300만 원 더 적게 공제해주고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를 또 더 작게 한도를 200만 원으로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불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더라도 5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거고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사업자는 자기가 불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소득공제는 200만 원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혜택은 세금 혜택에서는 이것만 주겠다 이거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500만 원으로 공제한도를 대폭 키워줬어요. 자, 기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원칙. 자,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를 전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럽니다. 공제 대상자 하면은 이제 인적 공제니까 한번 볼까요? 원칙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해당된다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상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거예요. 원칙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지금 12월 30일 전에 사망 아니면 장애가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장애 치유나 사망의 경우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사망이라면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사망을 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많으면. 자, 제가 2019년도에 직장을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12월 31일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왜냐? 12월 1일 날 돌아가셨어. 12월 1일 날. 그러면은 12월 31일 상황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면 공제 대상에서 부모님의 기본 공제 150만 원. 또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어 가지고 추가 공제 100만 원.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면은 150에 100이면 250만 원이죠. 그 세액 공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을 하셨을 때는 사망일 전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망일 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12월 1일 날. 그러면 요 12월 31일 현재는 장애인이 아니네. 비장애인이네. 그러나 해당이 된다. 왜? 2019년도에 단 하루라도 장애인 상황이었으면 장애인이다 이거예요. 또 사망도 이거. 2019년도에 단 하루라도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그것은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대상자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령 예를 들어서 20세 이하, 나이가 20세 이하라고 그랬어요. 20세 이하. 직계 비속의 경우에.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자녀가 있는데 20세가 넘으면 나이에서 걸려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 자, 그런데 우리 자녀가 생일이 1월 한 10일쯤 된다고 그럴까요? 1월 10일.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는 아직 생일이 안 돌아왔으니까 나이가 한 살 안 먹었어요. 19살이야. 그때까지는. 19살. 1월 9일까지는. 근데 생일이 1월 10일 날이네? 그래서 1월 10일 날이 되면서 이제 한 살이 더 먹었어. 20세. 그러면 이거 12월 31일 현재는 19세, 20세가 아니라 20세, 21세로 봐야 되겠군요. 그쵸? 예. 자, 1월 9일까지는 20세였어. 근데 생일이 1월 10일인데 그날 21세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는 21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 안 된다. 한 살이 더 먹었으니까. 자, 됩니다. 왜? 이 자녀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뭐예요? 20세 이하에 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9일간이나 해당돼. 1월 1일부터 9일까지. 그렇다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따질 때.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망의 경우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혼의 경우는 여기 지금 설명은 빠졌는데 시험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는 요 기준으로 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자, 이혼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다. 네. 이혼은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내가 있었습니다. 예, 배우자가 8월달까지는 있었어. 8월달까지. 근데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9월 1일 날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내가 2019년도에 배우자가 있었는데 9월 1일 날 이혼을 했네.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게 없는 걸로 신고해야 돼. 예. 없는 걸로. 왜 그러냐면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살아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쪽의 배우자야. 그래서 이혼의 경우는 이혼 전 상태가 아니라 사망처럼 전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그거 하나 또 추가로 하죠. 자,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다. 뭐냐?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 만약에 부모라고 합시다. 부모, 아버지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자녀가 둘이 있어.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75세. 자기 아버지가 75세예요. 아들이,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도 아버지 인적공제받고 둘째 아들도 또 인적공제받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그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아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첫째하고 둘째가 상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동생이 형한테 양보를 하든지 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인적 공제는 이 두 사람이 다 근로자라고 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만 해당을 공제 대상 가족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둘 다 공제해 주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종합한도라는 걸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한도 2,500만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공제가 있었는데 다 했더니 소득공제가 3,000만원이 나왔어. 다 안 해줘요. 500만원 버리고 2,500만원까지.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금액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는 앞에 쭉 열거했던 거.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앞에서 쭉 나왔던 이런 소득공제 등을 다 합쳐서 2,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적공제는 빠지네요. 이 한도를 정할 때 인적공제 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 소득공제들만 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이 한도 역시 우리가 실무에서는 프로그램이 다 한도를 계산해서 공제 금액을 산출해 주니까 우리는 전산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봤냐면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걸 빼는 앞으로 가면 몇 페이지였어요? 130페이지에 있는 산출 계산 등식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종합소득 공제를 알아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 그래서 그걸 뺐어요. 한도 2,500만원 한도 내에서 뺀 것이 뭐예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다. 지금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죠. 그것이 산출세액인데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지금까지 계산한 거 공제금액 뺀 것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래에 있는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세율을 보면요. 6%가 맨 처음에 있고 맨 밑에 42%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단계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7단계) 누진 세율이다. 현재 우리나라 종합소득 세율은 7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만원 이하인 금액에다가 6%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600만원 이하까지는 72만원, 1,200만원의 6%가 72만원이에요. 그 72만원에다가 더하기 그 초과된 금액 1,200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에는 15% 그게 산출세액이에요. 우리나라 그 종합소득 신고 시에 가장 많은 소득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소득 신고하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소득자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4천, 여기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공제 다 받은 거예요. 공제 받은 그 과세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582만 원에다가 4,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다가 24%를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출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일단 1억 7,460원이 세금이 붙고 1억 7,460만 원이 세금이고 거기에다가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다가는 또 42%를 곱해요. 그걸 더한 것이 그 사람의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5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사업자 중에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1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1년.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이 세율표를 적용해서 지금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를 정리를 한 거냐면은 산출세액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다 이겁니다. 산출세액 누진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에다가 감면받을 세액이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감면받고 또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이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공제받자 이거예요. 그 공제받은 것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알아볼 겁니다. 세액공제 어떤 것이 있느냐. 세액공제가 몇 페이지죠? 네. 135페이지. 04번 세액공제. 자, 첫째 근로소득 세액공제. 예. 아까 일용근로자의 납부할 세액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봤죠? 20만원 일당을 받는 경우를 해봤을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얼마 해줬어요? 55% 해줬죠? 산출세액이 55%. 예, 똑같이 우리 일반 근로자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55% 세액공제 해줘요. 다만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55% 잘라서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130만원에서 55% 빼버리면 곱하기 45%. 그러면 58만 5천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더니 내 세금이 130만원 나왔어. 그러면 산출세액이 산출세액이 130만원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액공제 55% 빼면은 58만 5천원이 뭐가 된다? 결정세액이 된다. 우리가 이제 결정세액을 알려면은 세액공제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130만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130만원의 55%가 71만 5천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세액공제 해줄게. 네, 그래서 그걸 더해가지고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건 근로소득자에게. 사업소득자는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또 공제 한도가 있는데 총 급여가 3,300만 원 이하라면은
세액공제는 74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에 들어오면은 66만 원, 또 7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50만 원, 이와 같이 한도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가 근로자에게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네.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것은 근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업자도 이 자녀 세액공제는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업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해당무 없죠. 자, 종합소득 이렇게 하면은 사업자도 되는구나. 근로소득 이렇게 하면 이건 근로자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뭐예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맞아야 기본공제 대상자였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왜 6살까지는 왜 안 해줄까요? 6세 이하인 자녀는요, 이 자녀세액 공제 대신에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안 해줘도 1년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12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는 6세까지는 안 해주겠습니다. 7세 이상, 그럼 몇 세까지예요? 20세. 7세 이상 20세. 자,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자녀세액 공제 밑에 보시면은요, 한 명이면 15만 원 세액 공제. 자녀가 한 명이면 7세 이상 자녀가, 두 명이면 30만 원. 다자녀 우대. 세 명이면 45만 원이 아니라 두 명일 때 30만 원인데 세 명이면 거기다가 한 명당 30만 원을 더 줘요. 그러면 세 명이면 얼마 받아요? 6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계산한 줄 아세요? 세 명이면 30만 원 더하기 자녀 수 3명 빼기 2명, 그러면 한 명이죠? 거기다가 30만 원을 곱해요. 그러니까 3명이면 30만 원 더하기 3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녀의 경우는 세액공제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세액공제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세액공제라는 거 뭐예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준다, 이거예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준다. 자녀세액공제는 사업자도 해당이 되니까, 다자녀의 경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사업할 때는 세액공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세액공제. 추가세액공제라는 건 뭐냐? 이거 말고, 기본세액공제 말고 이런 경우는 추가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추가로 해주겠다. 어떤 경우냐? 출생했을 때. 2019년도에 우리 자녀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요. 아니면 입양을 한 자녀가 2019년도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출생이 첫째면은 30만 원, 둘째를 출생했으면 50만 원, 셋째가 출생됐으면 70만 원을 또 추가로 세액 공제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녀가 셋인데 이 셋째 막내는 2019년도에 출생을 했어. 자, 그러면 세액공제가 얼마냐면은 이거 기본 세액공제 아까 60만 원 나왔죠? 60만 원에다가 셋째가 출생했네 더하기 70만 원. 그래서 세금을 130만 원. 이거 두 개 더하면 130만 원이죠? 130만 원의 세액공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이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도 해당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여기도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소득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연금계좌.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한도는 연간 700만원, 연금액의 한도가 연간 700만원이고요. 연금액은 1과 2에서 12%, 그러니까 연금저축 납입액이 하나 아니면 연 400만원, 이 둘 중에서 작은 거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계좌 납입액이 가령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의 12%, 그러니까 약 한 20 몇만 원 이거 세액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연금계좌에 대해서. 납입액은 과학기술 인공재해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또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그래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2%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보험료 세액공제. 우리가 웬만한 가정들은 우리 소득자들 보험에 다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료만 해줘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료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고요. 화재 보험 같은 거 이런 것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이런 것들이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납입한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밑에 나오죠. 보험료 납입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있다는 거. 장애인 보장성은 15%,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액의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 네,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공제 대상은 이거는 근로자에만 해당이 돼요. 아까 보험료 세액공제도 근로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우리 시험은 근로소득세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거 다 해당돼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사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제한 없다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것은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하고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다 해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였죠? 나,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였죠. 네, 그때 소득요건 따지는 게 많았어요. 기본공제 따질 때. 근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도 있어도 의료비 공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 기억하세요. 보험료는 안 돼요. 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는 의료비의 15%, 본인 의료비도 의료비의 15%,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의 20%만큼을 세액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그 의료비 지출 그 형태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세액공제율이 좀씩 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가 있다는 것은 공제 안 해주는 의료비도 있다 이겁니다. 미용을 위한 것들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공제를 안 해주는 거. 공제 안 해주는 것은 그 미용상 뭐 성형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줘요. 자, 그래서 공제 가능 의료비를 한번 쭉 볼까요?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이에요. 미용, 성형 수술은 제외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도 해당이 되는데 보약은 한약하고 달라요. 보약은 안 되고 한약은 되죠. 건강 증진 의약품은 제외된다. 이게 건강 증진 의약품이라는 게 이게 바로 한약으로 말하면 보약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양약으로 말하면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거 있죠. 이것은 의약품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금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 임차도 의료비로 공제 혜택이 되고 시력 교정용 안경도 해당이 돼요.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가 되는 거지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런데 안경 같은 경우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한도를 주고 있어요. 보청기 해당이 되고요. 장기 요양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도 해당이 되고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로 인정해준다. 자, 그래서 또 밑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건 내가 보험료를 낸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돈 받아서 의료비를 낸 거죠. 그거는 세액공제는 미안하지만 안 해주겠다. 자, 의료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경이 1년에 한 사람당 50만 원 한도가 있다는 것과 성형수술 같은 미용을 위한 거, 보약이나 건강증진 의약품은 해당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 좀 더 많이 남았으니까 자, 의료비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교육비 세액공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